이 병원 위험합니다. 아기 살리고 싶으면 당장 도망치세요. 아이의 첫 울음소리도 잠시 땀으로 젖은 서윤의 귓가에 의사의 다급한 속삭임이 꽂혔습니다. 9개월 동안 혼자 감당해온 임신, 아무도 모르게 치른 출산이었는데 왜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또다시 숨어야 하는 걸까요? 분만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의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발각된 걸까요? 그리고 서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이 갓난아이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이 흘러가길 기원합니다. 챕터 2 위험한 탄생. 서윤 씨, 이 병원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땀으로 젖은 서윤의 귓가에 김민준 의사의 다급한 속삭임이 꽂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이었어요. 서윤은 온몸에 힘이 빠진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9개월 동안 숨겨온 임신, 아무도 모르게 치른 출산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복도 너머로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간호사 몇 명이 돈 받고 박화영에게 알려졌습니다. 김민준이 갓 탯줄을 자른 아기를 수술포에 감싸며 서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서윤의 검지를 꼭 움켜쥐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서윤의 가슴팍에 전해졌습니다. 쾅! 분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섰습니다. 박화영의 수아들이었어요. 한서윤 맞지? 얌전히 따라와. 앞장선 남자가 담배 냄새를 풍기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준이 재빨리 서윤과 아기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여긴 수술실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와요. 빨리 나가주세요. 의사 선생, 괜히 끼어들지 마. 우리 일 막으면 너도 다칠 수 있어. 수아가 김민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김민준이 휘청거리며 수술도구 트레이에 부딪혔어요. 째랑거리는 쇠 부딪히는 소리가 분만실에 울렸습니다. 서윤이 아기를 더욱 꽉 끌어안았어요.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요, 아기만은 건들지 마세요. 뭐든지 할게요.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바로 그때 김민준이 벽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삐익, 삐익. 병원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이 자식이 감히. 수아 한 명이 김민준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김민준이 고통스럽게 신음했어요. 지금입니다, 서윤 씨. 아기 안고 당장 나가세요. 뒤는 제가 맡겠습니다. 김민준이 서윤을 향해 외쳤습니다. 서윤은 피를 뚝뚝 흘리며 아기를 품에 안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김민준이 미리 준비해둔 병원 지하 세탁물 배출구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분만실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통로로 나가면 병원 뒤편 주차장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구급차가 서윤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김민준이 서윤의 손에 작은 USB를 쥐어주었습니다. 안에 박화영 비리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서윤이 찢어지는 산후 통증을 참으며 아기의 입을 살짝 막았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맑고 투명한 눈동자였습니다. 박화영이 병원도 경찰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잡히면 안 됩니다. 김민준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서윤이 축축하고 좁은 통로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차가운 철제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등 뒤에서 수아들이 김민준을 밀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년 어디 갔어? 빨리 찾아. 저기 통로다. 저 구멍으로 기어나간 거야. 쿵쾅, 쿵쾅. 수아들이 철문을 발로 차는 둔탁한 소리가 터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무릎으로 기어가며 아기를 더욱 꽉 안았어요. 아기의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30m 정도 기어간 후 서윤은 병원 후문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구급차 한 대가 엔진을 켜둔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60대 여성이 내렸습니다. 박화영 집안의 가사도우미였던 김할머니였어요. 서윤아, 여기야. 빨리 타. 김할머니가 서윤을 부축해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서윤의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구급차가 병원 후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서윤은 9개월 전 그 끔찍했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의 거실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화영이 서윤 앞에 진단서 한 장을 던졌어요. 내 남편이 무정자증이다. 애를 못 가져. 하지만 넌 모르는 척해야 한다, 알겠니? 서윤이 진단서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입 다물어. 앞으로는 네가 불임인 것처럼 굴어. 그리고 짐 싸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박화영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옆에서 이진우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윤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박화영이 낚아채 바닥에 던졌습니다. 펜던트 조각이 대리석 바닥에서 째랑하며 부서졌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데 제발 그건. 서윤이 무릎을 꿇고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박화영이 발로 조각을 차버렸어요. 진우야, 할 말 없어?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서윤이 남편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이진우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서윤아, 하지만 난 엄마 말 거역 못해. 이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실 박화영은 이진우의 음주 도주치사 사건을 덮기 위해 서윤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던 거였습니다. 서윤이 불임 책임을 지고 이혼하면 거액의 입막음돈과 해외 거주를 보장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쫓겨나면서 서윤은 자신이 임신 2개월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화영에게 들키면 아이를 빼앗길 게 뻔했어요. 9개월 동안 서윤은 야간 식당 일과 청소 일을 전전하며 배를 복대로 감췄습니다. 박화영의 감시를 피해 오늘까지 버텨온 거예요. 서윤아, 정신 좀 차려. 아직 멀었어. 김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윤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구급차 창문으로 검은색 세단 2대가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저 차들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에요. 서윤이 아기를 더욱 꽉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김할머니가 핸들을 급하게 꺾었어요.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어요. 이제 자신은 단순한 이혼녀가 아니라 갓난아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챕터 2 절벽 끝 선택. 펑! 구급차의 뒷바퀴가 터지며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할머니가 핸들을 꽉 움켜쥐며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이런, 타이어가 나갔어.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구급차 유리창을 두들겼어요. 서윤이 품속의 아기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김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30분만 걸으면 김민준 의사가 알려준 은신처야. 걸어갈 수밖에 없어. 서윤이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어깨와 등을 적셨어요. 갓 출산한 몸이 후들거렸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우산을 씌워주며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조심해서 가거라. 나는 이 차를 치워놓고 다른 길로 갈게.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적 드문 국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마다 차가운 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서윤은 버스 정류장을 발견했어요. 낡은 플라스틱 의자와 녹슨 철제 지붕이 있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다가갔어요. 그런데 의자 구석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윤이 다가가 노인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었어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번뜩였습니다. 박화영의 수아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품속의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정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이 희미한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입을 움직였어요. 와, 간신히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갈등했어요. 아기와 함께 도망쳐야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200m 거리까지 왔습니다. 서윤이 결심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노인을 부축해 숲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기를 한쪽 팔로 안고 다른 팔로 노인을 지탱했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정류장 앞을 지나갔어요. 차 안에서 수아들이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어요. 차가 지나간 후 서윤이 지나가던 택시를 급하게 손으로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어요. 아저씨, 응급실로 가주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서윤이 울면서 외쳤습니다. 택시 기사가 놀라며 뒷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타세요. 서윤이 노인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돈 15만 원을 모두 꺼내 기사에게 건넸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빗길을 달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노인이 흐릿한 눈으로 서윤의 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펜던트, 지수야.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목에 걸린 깨진 펜던트 조각을 노인이 알아본 거였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걸 아세요? 하지만 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노인을 응급 차트에 옮겨 실었습니다. 서윤도 함께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보호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서윤이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품속의 아기가 배고파 보채기 시작했어요. 분유를 살 돈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서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혹시 뉴스에서 본 그 사람 아니에요? 다른 간호사가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특수절도 및 영아 유기미수 혐의로 수배 중인 한서윤. 서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꽉 안고 병원을 나섰어요. 다시 차가운 빗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폐공장 창고에서는 김민준이 의자에 묶인 채 박화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박화영이 철 파이프를 손에 들고 김민준의 무릎을 쳤습니다.
쾅! 으악! 김민준이 고통스럽게 소리쳤어요. 한서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말해. 박화영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김민준이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박화영이 다시 파이프를 들어 올렸어요. 그년이 가진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가 모를 리 없어. 내 동생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을 거야. 김민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동생은 박화영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사고가 조작된 것이라는 걸 김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을 죽인 건 당신이지 않습니까? 쾅! 쾅! 박화영이 김민준의 어깨와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어요. 김민준이 의자째 넘어졌습니다. 닥쳐. 한서윤을 찾지 못하면 너도 내 동생처럼 될 줄 알아. 박화영이 수아에게 눈짓했어요. 수아가 김민준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박화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강태준 회장이 한서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산모와 아기를 구해준 은인이라면서요. 박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강태준이? 박화영이 급하게 전화를 끊고 김민준을 노려봤어요. 이 모든 게 내 계획이었어? 김민준이 피투성이 얼굴로 웃었습니다. 당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네요. 박화영이 분노로 떨며 다시 파이프를 들어 올렸어요. 서윤과 아기를 찾아야 하는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3 누명의 늪.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지하철역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처럼 추웠어요. 품속의 아기가 배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윤을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서윤이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하철역 벽에 걸린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특수절도 및 영아 유기미수 혐의로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한서윤의 몽타주입니다. 서윤의 얼굴이 화면 가득 떠올랐어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TV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나쁜 년이 다 있네. 아기를 버리려고 했다면서? 요즘 엄마들이 정말. 서윤의 온몸이 떨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70대 할머니 한 분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삶은 계란 2개를 꺼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아기 엄마가 굶으면 안 되죠.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세상에 나쁜 엄마는 없어요. 다 사연이 있는 거지. 서윤이 계란을 먹는 동안 할머니가 아기를 안아줬어요. 신기하게도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참 예쁜 아기네요. 엄마 닮아서 눈이 또렷해요. 서윤이 할머니에게 절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오후가 되어 서윤은 김민준이 알려준 폐가로 향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사려 했지만 신분증이 필요했어요. CCTV에 찍힐까봐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시간을 걸어 폐가에 도착했어요. 낡은 기와집이었고 마당에는 녹슨 우물이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말한 바로 그 우물이었어요. 서윤이 우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2미터 정도 깊이의 플라스틱 봉지가 보였어요. 김민준이 숨겨둔 USB가 들어있을 거였습니다. 서윤이 아기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우물로 내려갔어요.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손을 뻗어 플라스틱 봉지를 건졌어요. 봉지를 열어보니 USB와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윤 씨, 이 USB에는 박화영이 25년 전 강태준 회장 부인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녹음 파일과 당신의 진짜 신분에 대한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강태준 회장의 잃어버린 딸입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강태준 회장의 딸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폐가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박차고 열리며 박화영의 수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앞장선 남자가 서윤을 향해 달려왔어요. 서윤이 급히 USB를 옷 속에 숨기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어디 도망가려고. 수아가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서윤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아기 줘. 다른 수아가 아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서윤이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아기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으앙. 그 순간 폐가 주변으로 검은색 세단 10여 대가 질주해 왔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며 차들이 일제히 멈춰 섰어요. 차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박화영의 수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훨씬 더 품격 있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50대 남자가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강태준 회장님의 비서실장 최철수입니다. 최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화영의 수아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최철수가 서윤을 부축했어요. 서윤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화영의 수아 중 한 명이 나서며 말했어요.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찾은 거야. 최철수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장님의 명으로 모셔가는 분입니다. 감히 손대지 마세요. 강태준 그룹의 위세 앞에서 박화영의 수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주먹을 불끈 쥔 채 분노만 삼켰습니다. 최철수가 서윤과 아기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였고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가 출발하자 서윤은 창문 너머로 박화영의 수아들이 분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편 강태준 회장은 거대한 저택의 서재에서 딸의 25번째 생일 케이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촛불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5년 전 아내와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강태준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정말 네가 돌아온 거니?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회장님, 서윤 씨를 모셔왔습니다. 목에 걸린 펜던트가 정말로 영애인 것과 같습니다.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5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재 문이 열리며 서윤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이 서윤의 목에 걸린 펜던트 조각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정말로 자신이 25년간 찾아 헤맨 딸이었습니다. 지수야. 강태준의 입술이 떨렸어요. 서윤은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노인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어젯밤 자신이 구했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챕터 4 운명적 재회. 강태준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며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석함이었어요. 뚜껑을 열자 반쪽짜리 별 모양 펜던트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이 목에 걸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펜던트, 어떻게 자니가? 강태준의 목소리가 메말랐어요. 서윤이 자신의 펜던트 조각을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강태준이 자신의 조각을 가져다 서윤의 것과 맞춰봤어요. 딸깍.
두 조각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별 모양의 아름다운 펜던트가 완성되었어요. 아, 강태준이 무릎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잃어버렸던 딸이 눈앞에 있었어요. 정말 지수구나.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윤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품속의 아기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강태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다. 강태준이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70대 노인이 딸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널 잊은 날이 없었다. 서윤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이제 제가 여기 있잖아요. 강태준이 고개를 들며 서윤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돌아가신 아내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그때 의료진이 들어왔어요.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아기는 매우 건강합니다. 다만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조금 야윈 것 같아요. 의사가 보고했습니다. 강태준이 즉시 지시했어요. 최고의 소아과 의료진을 불러. 이 아이가 우리 강가의 후계자다. 서윤이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뜻으로요. 강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강하늘. 좋은 이름이다. 그때 강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지수야, 너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박화영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서윤이 옷 속에서 USB를 꺼냈어요. 아버지,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강태준이 USB를 받아들며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25년 전 일까지 모두 밝혀내겠다. 바로 그때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박화영이 경찰을 대동하고 저택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감히 내 집까지 와? 저택 정문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차 5대와 함께 박화영의 차량이 멈춰 섰어요. 박화영이 경찰서장과 함께 내렸습니다. 50대 여성이었지만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강 회장님, 특수 절도범 한서윤을 인도해 주십시오. 박화영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뒤에 선 경찰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강태준이 냉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박화영, 25년 만에 내 집까지 찾아오는군. 박화영의 얼굴이 살짝 경직됐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법 집행에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감정? 강태준이 웃었어요. 내 딸을 찾았는데 감정적이지 말라고? 박화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강태준이 서윤을 불렀어요. 지수야, 나와라. 서윤이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박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5년 전 네가 유괴시킨 내 딸이다. 박화영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무슨 헛소리를. 저 여자는 절도범입니다. 강태준이 경찰서장을 향해 말했어요. 서장,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겠다. 그때까지 내 딸과 손자를 건드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경찰서장이 난처해하며 박화영을 바라봤어요. 박 회장님, 일단 돌아가시죠. 강 회장님과 협의해서. 안 됩니다. 법대로 해야죠. 박화영이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강태준의 위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물러간 후 강태준이 서윤을 바라봤어요. 이제 네가 안전하다.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할 거다. 서윤이 아버지께 절을 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25년간 닫혀있던 딸의 방을 열었어요. 분홍색 벽지와 인형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청소했다. 언젠가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99.99% 일치합니다. 확실히 아버지와 딸 관계입니다. 강태준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로 확실하구나. 서윤이 하늘이를 강태준에게 안겨줬어요. 할아버지, 안아보세요.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어요. 아버지, 내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밝혀주세요. 서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박화영의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겠다. 강태준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제 25년간의 한을 풀 때가 왔어요. 하늘이가 할아버지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챕터 5 반격의 시작. 다음 날 새벽 박화영이 수하 20명을 이끌고 강태준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5대가 저택 앞 도로를 막았어요. 오늘 안에 한서윤을 데려와야 한다. 박화영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수하들이 각종 도구를 들고 저택 담장을 넘으려 했어요. 그 순간 저택 정문이 열리며 강태준의 경호팀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경호원 10명이 일제히 나와 박화영 일당을 에워쌌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화영 수하 중 한 명이 쇠 파이프를 들며 위협했습니다. 강태준의 경호팀장이 차갑게 웃었어요. 사유지 침입이군.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박화영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강 회장을 만나러 왔다. 회장님은 지금 바쁘십니다. 경호팀장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박화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저택 안에서 강태준이 나타났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박화영, 25년 만에 내 집 앞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는군. 강태준, 한서윤을 내놔. 박화영이 소리쳤어요. 강태준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 딸을 내놓으라고? 참 웃기는군. 딸, 증거가 있어? 박화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강태준이 주머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99.99% 일치. 이것도 부족해? 박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 25년 전 진실을 모두 밝히겠어. 강태준의 선언에 박화영이 당황했어요. 무슨 진실? 허황된 소리 하지 마. 네가 내 아내를 죽이고 딸을 유괴한 진실 말이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화영이 뒷걸음질 쳤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강태준이 USB를 들어 보였어요. 여기 내 목소리로 된 녹음 파일이 들어있다. 박화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편 폐공장 창고에서는 김민준이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박화영의 수하들이 하루 종일 고문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안 불어. 수하가 철 파이프로 김민준의 옆구리를 쳤어요. 김민준이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으윽.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강태준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어요. 20명의 경호원이 우르르 들어와 수하들을 제압했습니다. 손들어. 경호원들이 소리쳤어요. 박화영의 수하들이 당황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경호팀장이 김민준의 로프를 풀어줬어요. 김민준 의사님, 괜찮으십니까? 김민준이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 씨는 안전한가요? 네,
강 회장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김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택으로 돌아온 김민준을 서윤이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서윤이 김민준의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김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길 차례입니다. 강태준이 김민준에게 다가와 깊숙이 인사했어요. 내 딸을 구해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이제 박화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김민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강태준은 주요 언론사 사주들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 VIP룸이었어요. 내일 기자회견은 생중계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태준이 언론사 사주들에게 말했어요. 모든 사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간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겠어. 그 시각 박화영의 저택에서는 모자 간의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진우가 박화영에게 소리쳤습니다. 박화영이 이진우의 뺨을 때렸어요. 짝! 닥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강태준 회장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요. 이제 끝이에요. 이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화영이 이진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끝.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한서윤을 제거하면 돼. 엄마, 정신 차려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이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화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한 게 다 너 때문이야. 박화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이진우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엄마, 이제 진실을 말할 거예요. 이진우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화영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뭐라는 거야? 김민준 의사님 동생을 제가 죽였어요. 음주운전으로요. 이진우의 고백이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박화영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사실을 덮기 위해 한서윤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이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화영이 절망에 빠져 무너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모든 방송사가 강태준의 긴급 기자회견을 생중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적인 폭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챕터 6 진실 폭격. 강태준 그룹 본사 대강당에 2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 나왔어요. 전국 생중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박화영도 위기 모면을 위한 투자 협약식 명목으로 참석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옆에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강태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웅성거리던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렸던 제 딸을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박화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준이 손을 내밀었어요. 지수야, 나와라. 무대 연문이 열리며 서윤이 하늘이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어요. 이 사람이 제 딸 강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외손자 강하늘입니다. 박화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저 여자는 절도범입니다. 박화영이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이 차갑게 웃었어요. 박화영 씨,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강태준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스크린에 오래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강태준의 아내와 어린 지수의 모습이었어요. 25년 전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유괴되었죠. 기자들이 메모를 열심히 적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이 박화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박화영, 네가 지시한 살인이었다. 박화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그 순간 스크린에서 낡은 녹음기 재생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강태준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25년 전 박화영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브레이크를 고장내.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해. 강태준의 아내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강당이 정적에 빠졌어요. 박화영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박화영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어요.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데려와. 강태준이 찾지 못하게 멀리 보내버려. 박화영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강태준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9개월 전 박화영이 서윤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CCTV 영상이었어요. 네가 불임인 척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 박화영이 서윤의 펜던트를 바닥에 던지는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또한 박화영은 제 딸에게 특수절도 누명을 씌웠습니다. 강태준이 다음 증거를 공개했어요. 박화영의 수아가 의료기기를 훔쳐 서윤의 은신처에 묻는 영상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의료기기를 저 폐가에 묻으면 됩니까? 그래, 한서윤이 훔친 것처럼 만들어야 해. 수아와 박화영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어요. 기자들이 박화영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박화영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때 이진우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박화영이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제가 김민준 의사님의 동생을 음주운전으로 죽였습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이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한서윤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박화영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야, 넌 왜? 박화영이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준이 붕대를 감은 채로 나타났어요. 제가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준이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박화영의 비리가 담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제 동생이 죽기 전에 남긴 모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김민준이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어요. 박화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5년간 숨겨온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체포하세요. 강당 밖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화영과 이진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박화영, 살인 교사 및 유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진우, 음주 도주치사 및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화영이 끌려가면서 서윤을 노려봤어요. 한서윤,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어요. 강태준이 서윤과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우리 가족이 승리했어. 하늘이가 할아버지 품에서 방긋 웃었어요. 그 순간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가족의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한이 마침내 풀렸어요. 정의가 승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7 정의의 심판. 3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박화영과 이진우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강태준과 서윤, 김민준이 증인석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지금부터 박화영, 이진우 살인 교사 및
유괴 사건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피고인 박화영은 25년 전 강태준 회장 부인을 살해하고 딸을 유괴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박화영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개월간의 수사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한서윤 씨에게 특수절도 누명을 씌우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박화영의 범행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진우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이진우는 자수하여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진우가 스스로 일어났어요. 변호사님, 됐습니다. 이진우가 재판장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김민준 선생님 동생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진우를 바라봤어요. 뒤늦은 후회였지만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박화영이 마지막 변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박화영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3개월간 쌓인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화영, 살인 교사, 유괴, 증거인멸, 명예훼손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박화영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피고인 이진우, 음주 도주치사 및 증거인멸 방조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태준과 서윤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박화영 일가의 모든 범죄가 법정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강태준이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제 딸과 손자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민준 선생님께. 김민준이 서윤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동생의 한을 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편 박화영의 회사는 주가 대폭락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어요. 직원들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화영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취급받는다. 회사 문 닫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직원들의 절규가 회사 앞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했어요. 박화영 회사를 인수하겠다. 강태준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부도 직전 회사를 인수하시는 이유가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죄가 없다. 모두 재고용할 것이다. 강태준의 따뜻한 배려였어요. 일주일 후 박화영 회사의 모든 직원이 강태준 그룹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서윤이 직접 직원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주세요. 서윤이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부회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직원 대표가 서윤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어요. 김민주는 강태준 그룹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고 소아외상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센터 개원식 날 서윤과 하늘이가 참석했어요. 김민준 소아외상센터 개원을 축하합니다. 서윤이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김민준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제 동생의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구하겠습니다. 하늘이가 김민준 선생님을 보며 까르르 웃었어요. 이제 돌이 지난 하늘이는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태준 저택 정원에서 가족 3명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강태준이 하늘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옹알이를 하며 강태준의 뺨을 만졌어요. 강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닮아서 똑똑하구나. 서윤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걸었어요. 아버지, 25년 만에 찾은 가족의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지수야,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자. 강태준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택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25년간 적막했던 집이 이제 생기로 가득 찼어요. 하늘이가 할아버지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아래 길게 늘어졌어요. 정의가 승리하고 가족이 다시 뭉친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남아 있었어요. 챕터 8 새로운 시작. 1년 후 강태준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개명 신고 완료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공식적으로 강지수라는 본명을 되찾은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강지수가 되었구나. 강태준이 서류를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지수가 새로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강지수 부회장. 명함에 새겨진 글자가 반짝였습니다. 그날 오후 강지수의 부회장 취임식이 열렸어요. 그룹 임직원 300명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강태준 그룹은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지수가 단상에서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어요. 특히 어려운 처지의 미혼모들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지수의 첫 번째 공약이었어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김민준이 축하 인사를 하러 왔어요.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김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김민준 의료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벌써 100명의 아이들을 치료했습니다. 모두 부회장님 덕분이에요. 김민준의 얼굴에 보람이 가득했어요. 저녁에는 하늘이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강태준 저택의 대형홀이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가득했어요. 하늘이가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이 더욱 귀여워 보였어요. 우리 하늘이가 뭘 집을까? 강태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돌상에는 책, 붓, 실, 돈, 청진기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기어가서 청진기를 집었어요. 김민준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의사가 될 것 같네요. 지수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어요. 하늘이가 엄마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 하늘이의 첫 번째 명확한 말이었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잔치에는 지수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지하철 할머니, 택시기사, 병원 간호사들까지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하늘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지수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따뜻하게 박수쳤어요. 강태준이 25년간 보관해온 별 모양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 펜던트였어요. 하늘아, 이건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행운의 펜던트야. 강태준이 펜던트를 하늘이 목에 걸어줬어요. 하늘이가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밤늦게 가족 3명이 저택 정원을 산책했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1년 전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수가 하늘이를 업고 걸으며 말했어요. 모든 게 꿈만 같다. 25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어. 강태준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늘이가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옹알거렸어요. 아가가 저기 별들을 보고 있네. 지수가 하늘이의 시선을 따라 올려다봤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어요. 저 별이 하늘이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강태준도 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강지수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미혼모 지원과 소외 아동 보호를 위한 재단이었어요.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우겠습니다. 지수가 현판 제막식을 했습니다. 강지수 재단이라는 금색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김민준이 재단의 의료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회장님과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김민준이 위촉장을 받으며 다짐했어요. 재단 개소식에는 전국의 미혼모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지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부회장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 미혼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녁 무렵 강태준 저택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이가 거실에서 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하늘이가 강태준에게 달려가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강태준이 하늘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다니. 지수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가족이 되었어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과 지수, 하늘이가 소파에 앉아 그림책을 읽고 있었어요. 옛날 옛적에 착한 공주가 살았습니다. 지수가 하늘이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하늘이가 책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강태준이 지수와 하늘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수십 년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하늘이가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고요한 숨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어요. 25년 만에 완성된 가족.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갈 무한한 미래.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사랑.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2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고 박화영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던 서유는 이제 강지수라는 본명을 되찾고 아버지 강태준 회장과 딸 하늘이와 함께 진정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김민준 선생님은 동생의 한을 풀고 새로운 의료센터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설립한 재단을 통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뻗고 있죠. 선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 결국 악을 이기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 앞에서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